방금 소개받은 조갑재라고 합니다. 저는 이 경북 대학교에 올 때마다 박정희 대통령을 생각합니다. 이 박정희 대통령이 다니던 학교가 대구 사범이었죠. 대구 사범이 그때 몇 분 이렇게 변신을 해가지고 지금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에 박정희 학생의 기록이 남아있는지, 그게 학적 기록이 남아있는지 궁금한데, 제가 박정희 전기를 쓰기 위해서 학적 기록을 다른 사람이 카피한 걸 제가 구해서 한번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낙선 상공부 장관이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그걸 인수받아서 제 전기에 참고를 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대구 사범 때 우수한 성적으로 다녔다고 그분이 재임 시절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성적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정희 학생은 대구 사범 5년 동안 꼴찌권이었습니다. 3학년 때는 4학년 때는 73명 중에 73등을 했습니다. 그 뒤에 조금 올라와도 사실 꼴찌에서 한 1, 2등 정도였습니다. 왜 이렇게 성적이 나빴느냐 보니까 결석을 많이 했어요. 이분이 대구 사범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다가 그때 기숙사비를 학생들이 일부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만 오면은 집으로 돌아가요. 가서 형님한테 가서 돈을 좀 얻고, 그래도 충분하지 않으니까 기숙사비 마련할 때까지 열흘 20일 결석하고 돌아와서 또 내고 하니까 보통 1년에 결석이 한 40일 됐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퇴학 시킬 텐데 퇴학을 안 시켰어요. 박정희 대통령 성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침울하다고 생각했어요. 침울하다. 그러나 이분의 그 성적을 보니까 뛰어난 데가 몇 군데 있었어요. 첫째, 체육을 참 잘했습니다. 달리기도 잘하고, 그리고 이 군사훈련을 받을 때 조교 역할을 했어요. 조교. 그리고 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침울한데 심사숙고한다. 이런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리고 대구 사범 다니니까 자연히 음악에 기본이 돼가지고 트럼펫도 불고 풍금도 치고 했습니다. 그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서 79년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앞에 한국 역사상 이렇게 붙여도 되고 세계 역사상 붙여도 됩니다. 저는 세계 역사상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겼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최소한의 희생입니다. 이 정도의 계획을 하려면은 다른 나라에서는 수십만, 수백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도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정치적 암살은 제가 아는 한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정치적 암살. 김대중 납치 사건이 좀 쟁점이 되겠는데, 그것은 이우락 씨가 죽일 목적이 아니라 그냥 납치를 목적으로 했으니까 정치적 암살로는 분류하기가 힘들죠.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간첩으로 몰려서 죽었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정치적 암살이라고 부르려면 보통 수십 명, 수백 명을 집단 학살하는 이런 경우인데 그런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희생으로 오늘날 이런 나라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동대구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작년에 그 광장을 크게 넓혔는데
여기에 대구를 상징하는 인물이 동상이 하나 있어야 돼. 외국에 가면 그 정도 광장이면 반드시 동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대구에 누구를 동상으로 세울 것이냐 하면은 당연히 박정희 대통령 아닙니까? 돌아가셨고 역사적 평가도 이미 끝난 분이고, 왜 대구에서는 박정희 동상 만들자는 운동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정희 동상을 만들겠다면은 이미 서울에서 만들어 놓은 동상이 하나 있는데 제가 대구에 기증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박정희 대통령 18년, 박정희 18년, 이승만 12년, 합치면 30년입니다. 우리 지난 70년 동안에 30년을 이승만, 박정희 두 위대한 지도자가 이끌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이승만 시스템의 나라입니다. 이승만이 나라를 만들 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여기에 방공, 이런 시스템의 나라를 만들었을 때, 그때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전체주의, 폐쇄적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70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여기 통계를 하나 소개를 해드리려고 오늘 가져왔는데,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2017년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게 영국에서 발행하는 잡지 중에 이코노미스트라는 주간지가 있습니다. 이게 세계에서 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잡지라고 합니다. 이코노미스트 주간지인데 여기서 랭킹을 매년 냅니다. 세계 민주주의 랭킹입니다. 어느 나라가 가장 민주주의적으로 국가를 운영하느냐, 그 요소는 보통 4개가 들어갑니다. 선거 과정이 공정하냐, 그 다음에 정부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느냐, 그 다음에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자유로우냐, 그 다음에 정치 문화가 민주적이냐, 그 다음에 시민의 자유가 보장되느냐. 이 5가지 기준입니다. 시민의 자유, 정치 문화, 정치 참여, 정부의 기능, 선거의 자유 또는 다양성, 이 5개 항목으로 랭킹을 냈는데 167개 달합니다. 이 조사는 매우 권위가 있습니다. 가장 민주적인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2등이 아이슬란드, 3등이 스웨덴이요, 4등이 뉴질랜드, 5등이 덴마크입니다. 6등이 아일랜드, 공동 6등이 캐나다, 8등이 호주, 9등이 핀란드, 공동 9등이 스위스,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가 12등, 13등 독일, 14등이 영국, 15등이 오스트리아입니다. 16등이 모리셔스라고 이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옆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제주도 정도 되는 나라죠. 인구가 한 130만. 17등이 몰타, 지중해에 있는 나라죠. 몰타 기사단으로 유명한 나라. 이것도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18등이 우루과이, 남미입니다. 인구가 한 300만 되죠. 축구는 줄 알고. 19등이 스페인, 20등이 대한민국입니다. 요 20등까지의 나라를 완전한 민주주의다,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완전한 민주주의다. 자, 그러면은 21등은 어디냐? 21등은 불완전한 민주주의로 분류되는 나라들입니다. 21등이 미국입니다. 미국. 22등, 공동 21등이 이탈리아, 23등이 일본입니다. 일본보다 우리가 민주주의는 더 잘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미에서 칠레라는 나라가
26등, 포르투갈 26등, 프랑스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민주주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가장 긴 나라가 영국, 두 번째가 프랑스는 29등, 이스라엘, 우리하고 여러 가지 안보 상황이 비슷한데 30등, 인도 42등, 중요한 나라, 필리핀 51등, 말레이시아 59등, 몽골 60등, 인도네시아 68, 싱가포르는 1인당 국민소득이나 여러 면에서 법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우리보다 뛰어났는데 민주주의, 자유가 부족하다. 자유죠, 자유. 이 부분이 떨어지니까 69등, 홍콩 71등, 네팔 94등,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랭킹을 보면은 완전한 민주주의 나라로 분류된 20개 나라 중에서 아시아 국가는 한국 하나밖에 없어요. 한국만이, 일본은 불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가 별로 없어요. 인구가 가장 많고 나라도 가장 많은데 아시아에서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올라선 나라는 한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아시아, 유라시아 대륙이라는 이 대륙이 옛날부터 독재, 전체주의, 정제가 판을 치는 나라입니다. 원래 대륙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중해 연안, 대서양 연안, 이렇게 해양 문화권에 있는 나라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가 좋아요. 그러나 대륙에 붙어 있어버리면 큰 나라 옆에 있어야 되고 또 바다로 나가지 못하니까 한국은 그런 점에서는 반도니까 아주 행운입니다. 제가 20등까지 불러드리면은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요 20개 나라 중에 영국이 6천만이죠. 독일은 8천만. 영국하고요, 독일밖에 없습니다. 인구 순으로 치면은 대한민국이 5천만이니까 민주주의 국가 하는 나라로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 그렇고 꼴찌가 어딘지 한번 보겠습니다. 꼴찌. 중국은 136등입니다. 베트남은 140등. 꼴찌 167등.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여기서 선거의 다양성, 선거의 공정성은 제로입니다. 점수가 제로예요. 시민의 자유 제로입니다. 0점입니다. 0점. 시민의 자유가 있죠. 선거 공정한 선거 없다. 꼴찌입니다. 167등에 160개국 중에 167등, 한국은 167등 중에 20등. 이게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발전한 객관적 수치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로비를 해서 뭐 만든 것도 아니고 이것을 사실에 가까운 랭킹이라고 일단 받아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 말고 또 랭킹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UNDP에서 내는 랭킹이 있습니다. 그것을 삶의 질 랭킹이라고 합니다. HDI, Human Development Index. 이것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가 어디냐? 복지, 의료, 교육, 평균 수명, 1인당 국민소득 다 합쳐가지고 평균을 내면은 한국이 이건 한 185개국입니다. 이 조사도 매우 공정성과 정확성을 평가받고 있는 조사인데 이명박 정부 때 185개국 중에서 12등 했습니다. 한국이 12등. 지금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18등입니다. 18등. 삶의 질 그리고 민주주의 한국은 이미 선진국에 들어간 걸로 나옵니다. 객관적 수준. 그러면은 누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누가 잘해서 이렇게 되거든요. 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은, 여기 계신 분들이야 다 알겠지만 젊은 사람들은 답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나라를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헬조선. 헬북조선이라고 하면 그건 정확합니다. 그러나 헬조선을 대한민국을 향해서 헬조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언론이 헬조선이라고 하면은, 아니 조국에 대해서 이 욕설 하는 거니까 이거는 기사를 쓸 수 없다 해가지고 헬조선이라는 말 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헬조선이라고 써요. 또 헬조선이라는 불평을 늘어놓는 젊은 사람들이 일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헬조선 하면은 이해가 가지만 이런 나라에 대해서 헬조선이라고? 제가 1945년생인데 해방동인데 우리 친구들이 만나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은 천국 다음에 한국이라고 해요. 천국 다음에 한국. 통계로는 천국 다음에 한국 맞죠? 천국 다음 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과 헬조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같은 하늘 밑에서 공존하고 있다. 공존하고 있다. 이것을 전제로 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동대구역에 박정희 동상을 세우지 못한다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어서, 그럼 누구를 세워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여기 가까운 경주, 신라의 삼국통일에 공을 세운 사람이 세 사람이죠. 태종부열왕 외교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김유신 군사를 40년 동안 장악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문무왕이 삼국통일의 결산을 한 사람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동대구역에 동상으로 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광화문에는 이순신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역할이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 김유신, 태종부열왕, 문무왕의 크기가 이순신, 세종대왕 합쳐놓은 것보다 훨씬 더 크죠. 왜냐? 이 세 사람이 대당 결전을 통해서 당나라 세력을 몰아내고 한반도를 우리의 보금자리로 만든 것이 서기 676년인데 676년. 그리하여 지금까지 민족 통일국가로서 계속 이어지다가 구삼국 시대 한 몇십 년, 그리고 지금 한 70년, 한 100년의 분열이 있었지만은 어차피 한반도는 한민족의 보금자리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것은 삼국통일이 있었으므로 가능했습니다. 더구나 삼국통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최강대국이고 또 최전성기에 있던 당의 힘을 빌렸습니다. 나당동맹이죠. 당의 힘을 빌려가지고 백제고구려를 멸망시킨 다음에 당나라가 신라까지 먹으려고 하니까 그 신라를 상대로 7년 동안 대당 결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쫓아냈어요. 한반도에서.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를 이용해 본 거죠. 이용해. 그렇게 한 나라는 세계 역사에서 많지 않습니다.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이용하려고 하면은 큰 나라한테 먹혀버리죠. 신라의 삼국통일은 위대한 자주정신의 승리였습니다. 신라의 삼국통일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한민족이 만들어졌습니다. 우리가 민족 하는데 이 민족이란 단어 자체가 150년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사전에, 아니 동양에서 민족이란 말은 없었어요. 1868년부터 일본에서 명치유신이 일어나서 국가를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서양의 문물을 수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수입한 용어 중에 하나가 민족이었습니다.
독일로는 폴크, 영어로는 네이션, 이걸 민족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또 디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민족, 민주 다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입된 개념입니다. 개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신라, 백제, 고구려 같은 민족이었다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라, 백제, 고구려 외 중국 다 이민족이었습니다. 이민족. 그러나 삼국 통일을 해서 1300년 동안 같이 살다가 보니까 우선 같은 말을 쓰게 됐어요. 또 같은 풍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정치 제도 하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미풍양속이 생겼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남이가 하는 생각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민족의식이죠. 그리고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 그 민족의식이 강해집니다. 몽고 침략 받았을 때, 임진왜란 때, 병자호란 때, 이렇게 하면서 민족의식이 생겨서 오늘날 한민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민족이 만들어지는 데는 한 130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요새 좌파 지식인들이 북한식 역사관을 그냥 받아들여 가지고 신라는 외세를 빌어서 동족을 쳤으니까 민족 반역의 통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부정합니다. 미안하지만 그때는 민족이란 말이 없었고 민족이란 기준도 없었고 서로가 다 적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종대왕에게 왜 당신은 선거를 통해서 왕이 되지 않느냐, 민주주의를 파괴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민족이라는 이야기를 먼저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민족이라는 말이 민주주의와 국가와 법치를 부정하는 목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은 적입니다. 북한 노동당 정권과 민족 공조를 하자는 약속을 했어요. 김대중